하교회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인류인 사람이 있고 삼류인 사람이 있어요. 인류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사람이 인류인 사람이에요. 삼류인 사람은 누구냐면 행복해서 웃는 사람이에요. 두 개가 뭐가 틀린 줄 아세요? 행복해서 웃는 사람이요, 그 웃음이 언젠가는 끝일 거예요. 근데 웃으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그 웃음이, 행복이, 기쁨이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하하교회는 이름도 하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쁜 일과 행복한 일이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강연 의뢰를 받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교회에서 강연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제일 어렵게 강의한 데가 어디였냐면 국회의사당이었거든요.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뭐 야당, 여당 뭐 할 거 없이 딱 모아놓고 한번 강연한 적인데 그때보다도 사실 더 떨려요, 지금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게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군대로 따지면요, 이등병이 지금 병장들 앞에서 지금 한마디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가. 뭐 제가 좀 미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어요? 예. 저도 저희 교회가 오늘이 가족 초청의 날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래서 저희는 가족 초청의 날 때 음식을 조금씩 이렇게 다 싸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입맛이 초딩이에요. 그래가지고 치킨하고 뭐 피자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먹었더니 배가 막 나왔습니다. 보기 싫으시지는 않죠? 이 뱃살 때문에 요즘에 제가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제가 말하기 수업을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2살 때 이후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거 내가 처음 알았어요. 말하기도 수업을 들어요. 소통하는 거죠. 소통. 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호흡법이에요. 근데 이게 배가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발성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힘든 게 리딩 훈련이에요. 책을 막 읽어야 돼요. 1시간 반 동안. 근데 안 되니까 요즘에 한쪽 다리를 들고 책을 읽으래요. 저더러. 너무 힘든 거예요. 뱃살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요즘 살들을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제가 한 작년까지만 해도 헬스장 1년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 몸 상태를 보시면 알잖아요. 1년 등록하고 딱 보름 가더라고요, 제가. 근데 1년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3달 등록하는 돈이랑 1년 등록하는 돈이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1년 하자. 그리고 1년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보름밖에 못 가는 거예요. 되게 지루하잖아요, 헬스가. 뭐 사이클도 타야 되고 또 뭐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보름 만에 했습니다. 살들을 빼려면 그 빼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그 과정을 잘 이겨내야 끈질기게 버티고 해야지 무언가 좀 결실을 맺는데 그 과정을 제가 못 이긴 거죠. 올해부터 다시 또 도전을 할 거예요. 또 이제 헬스장 1년 등록하고 이번에 한 달만 다녀보려고 했다. 뭐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자꾸 몸무게 재려고 이렇게 저울 올라가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빠지잖아. 이거 아무리 해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살 얘기만 하면 발끈해요. 이제 좀 예민할 때. 야, 너 살 좀 빼야겠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나도 다 해봤어. 해봤는데 너 하루에 몇 시간 자? 나 하루에 2시간 자. 3시간. 지금도 2시간, 3시간 자거든요. 야, 트레이너가 그러는데 피곤하면 살 안 빠진대. 네가 뭘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네가. 사람은 자기를 일단 보호하게 방어벽을 일단 쳐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어벽을 딱 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사람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제가 오늘 한 남자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6년 전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하던 사업이 다 망해서 트럭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빚이요, 좀 전에 1억 5천이었는데 3억 가깝게 됐어요. 사채만 1억 5천이었어요. 그 남자가. 여러분, 사채빚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자가요. 혹시 그쪽에서 일하시나요? 그건 아니시죠? 뭐 애용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쓰시면. 그 사채가 1억 5천이었는데 이자가 이자를 낳습니다. 이거 되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 이자. 여러분들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절대 그 메모지 아침마다 주시죠? 또리 엄마, 돼지 엄마.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인생 끝납니다, 진짜. 그 남자는 사채가 1억 5천이었어요. 가게가 망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트럭 장사를 그 남자는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트럭 장사를 했고요. 태풍이 오는 날도 트럭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겨울에 영하 20도에도 길에 나가서 장사를 했고, 주말에도 장사를 했고요. 명절에도 장사를 했습니다. 오직 장사만 했어요. 그 사람은 장사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니었어요. 이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남자는. 그렇게 해서 장사를 6년 전에 시작했는데, 장사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책을 한 권 내게 됐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오게 되고, 또 올해는 그 남자의 이야기가 두 번째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누구 얘기인지는 잘 아시겠죠? 제 얘기예요. 제 자랑한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저도 처음부터 트럭 장사를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과일 가게 사장이었어요. 그것도 잘 나가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제 과일 가게가. 그 이전에 저는 할 게 없어서 과일 장사를 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저도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 자동차 공장에 다녔는데, 제가 다니던 데는 그 자동차 공장에 제가 생산 라인에서 일할 줄 알았는데 공무과라는 곳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공무과가 뭐 하는 거냐면 하루 종일 형광등만 가르쳐줘요. 리어커에 형광등 싣고 나가면 하루 종일 형광등만 가르쳐줘요. 너무 지겹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밥 먹고 나가면 리아카에 형광등 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이것만 껴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냥 따분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직장으로 들어간 데가 모 항공사예요. 요즘 갑질하는 그 항공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한 군데밖에 더 없죠. 그때 당시에는 항공사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는. 거기서 카고 근무라는 걸 했습니다. 저는. 카고 근무가 뭐냐면 비행기에서 오는 화물을 정리하는 일을 저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IMF가 오더라고요. IMF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40대, 50대들이 그냥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 노후 대책도 없고. 근데 여러분 40대, 50대 분들 아시죠?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그 나이 때가. 나가면 뭐 하시겠어요? 다 식당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또 안 돼요. 대부분이. 저도 그 모습을 본 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장사를 한번 해보자 하고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집에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장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거의 뭐 저하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그 부모님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잘 되면 내 자랑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누가 얘기하면 카고 근무하는데 무슨 항공권을 저한테 예약해달라고 그래요. 항시. 좀 화물밖에 다룰 줄 모르는데 항공권이, 우리 막내 아들이 항공회사 다니잖아. 항공권 그럴 능력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말단 직원이 무슨 항공권을 빼요. 어떻게 빼줘요? 성수기 때. 그랬는데 막상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태도가 돌변하시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네가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회사에 그대로 있다가 내가 잘릴 바에야 장사를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첫 장사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에요. 과일 가게 가서 장사를 배웠어요. 근데 그 과일 가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방송에 나왔던 과일 가게인데 영국에서 유학 온 사람이 과일 장사를 배워요. 그리고 과일 가게를 내면 뭐라고 간판을 한 줄 아세요? 과일 가게 간판에 영국에서 유학 갔다 과일 장사하는 놈이라고 간판을 이렇게 걸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런 걸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과일 가게 가서 장사를 배웠어요. 아내가 막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 제가 그때 광명시 살았거든요. 지금도 광명시 사는데 아니 동네에 과일 가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강남까지 가서 배우냐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월급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습기간 30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기왕 배울 거면 가장 대한민국에서 장사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자. 그래서 강남의 과일 가게로 저는 갔습니다. 그곳에서 30만 원씩 받고 근무를 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다짐을 했어요. 지금은 내 가치가 30만 원짜리지만 내가 여기서 제일 빨리 내 가치 몸값을 올리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8년 정도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루어 놓은 게 없으니까 막 지겨워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근자감이라고.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회사를 과감하게 저는 그만뒀습니다. 같이 일하던 선배가 자기랑 같이 과일 가게를 하나 열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도곡동에서 타워팰리스인데 근처에서요. 그래가지고 과일 가게를 10평짜리를 열었어요. 그랬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10평짜리에서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과일 가게. 꽤 많이 나오죠. 제가 장사 배우던 데는 17평짜리에서 3,000만 원이었어요. 10평짜리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나오면 초대박이에요. 이거는 과일 장사하는 것 중에서. 그랬더니 주인이 처음에 저를 데리고 간 조건이 그거였거든요. 여기서 잘 되면 너한테 과일 가게를 열어준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1년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이용당한 거죠, 제가. 거기를 과감하게 나오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제의를 하나 하더라고요. 다 강남역 주변에 있는데 다 망해가는 그런 과일 가게래요. 가보니까 마트예요. 청과야채 코너가 마트가 150평인데 청과야채 코너가 하루 매출이 20만 원이래요. 근데 여러분 마트 150평 정도 되면요. 이제 저희들은 계산법이 있어요. 평당 곱하기 100을 해요. 그래야 유지가 돼요. 마트가. 150평이면 하루 1매출이 1,500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마트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청과야채의 비율은 30%예요. 그러면 450만 원 정도가 나와야지 그 마트가 제대로 돌아갈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매출 20만 원이면 뭐 이거는 볼장 다 본 마트죠, 이건. 그런 제의를 받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본 데는 다 잘 되는 과일 가게만 가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기왕 할 거면 이런 데서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150평짜리 마트가 강남역 옆에 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트에 생긴 환경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마트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 주인이. 옆에가요, 음료수 회사 물류창고예요. 그 바로 옆은 큰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바로 옆은 스포츠 센터가 있어요. 그 바로 뒤는 공영 주차장이에요. 그 최소한 마트가 생기려면 무슨 아파트가 있던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팔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막말로 얘기해도 사막에다 마트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막 시작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거기가 S그룹, 여기에도 있죠. S그룹 본사가 지금 열르고 왔죠. 원래는 거기에 있었어요. 서초동에, 강남역 옆에.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옆에. 근데 그 회사원들이 점심시간 딱 1시간, 길게도 아니 딱 1시간 동안은 마트가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아이스크림하고 커피 먹기 위해서 전부 나와가지고 그 공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원에서 전부 아이스크림 먹거나 커피 먹고 그래요. 혹시 푸드트럭 하실 분 있으면 거기 가서 하세요. 점심시간 때 커피 팔면 대박 납니다. 거기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거기 주차하기도 편해가지고.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요 약간 생각을 바꿔야겠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안 팔려요. 물건은요 사게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게 만들까를 고민해 봤어요. 근데 사람 입이라는 게요 되게 간사합니다. 사람이 되게 간사한 존재예요. 보면 좋은 것만 먹던 사람은요 절대 나쁜 거 못 먹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파는 뭐 이 동네를 폄하하고 제가 사는 동네는 더 못 살았어요. 지금 제가 사는 동네는 정말 산소 마스크 쓰고 올라가야 돼요. 막 이래요. 언덕이 겨울에는 동네에 차가 없어요. 못 올라오니까 언덕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강남에서 먹는 과일과 이런 저희가 사는 광명시에서 먹는 과일은 틀립니다. 강남에 제가 장사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과일이 올라오는 데는 가락시장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비싼 물건을 소화해 줄 수 있는 데는 가락시장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박이 한 통에 보통 10,000원이면 사 먹잖아요. 저도 10,000원짜리 사 먹거든요. 근데 거기서 파는 건 기본이 30,000원부터 시작이에요. 수박철에 100,000원짜리도 허다해요. 거기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 대저토마토 아시죠? 대저토마토. 보통 20,000원대면 사잖아요. 좋은 거, 먹을 만한 거. 70,000원이 기본이에요. 사오는 가격이. 매입가가 70,000원이에요. 질이 틀린 거죠. 물건 질이. 그런 과일을 맨날 쓸어가지고 그 직장인들이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종이컵으로 다 만들었어요. 컵과일을 아침에 일찍 와서. 입맛을 버려놔야 되기 때문에요.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입맛만 버려놓으면 동네 과일을 못 먹어요. 애들한테요. 바나나 제일 좋은 게 스위티오라는 바나나예요. 그거 계속 먹여보세요. 일반 바나나 하면 델몬트 생각하시죠? 델몬트 주면 절대 안 먹습니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입맛을 버리기로 했어요. 제가. 계속 먹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오히려 그 컵과일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직장인들이 하나 둘씩 집에 갈 때 이거 무거운 거 안 들고 가잖아요. 근데 택배는 시켜요. 어디 선물할 때. 그리고 그 회사가 좋은 점이 뭐냐면 법인카드를 주는데요. 그 법인카드로 뭘 사 먹기만 해야 돼요. 비품을 사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워크숍 갈 때 자기가 그걸로 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먹는 과일을 또 그 법인카드로 긁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매출이 20만 원에서 2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좀 할만하다 생각을 했더니 근데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여름에 휴가철에 장사 안 돼요. 그리고요. 주 5일만 장사가 돼요. 토요일, 일요일 장사 안 돼요. 그러면 매출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또 해봤어요. 근데 옆에가 스포츠 클럽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를 어떻게 하면 물건을 또 사게 만들까 고민을 해봤더니 그 스포츠 센터에 아예 등록을 하자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헬스장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스포츠 센터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저 얘기했죠. 저희 동네 헬스장 30만 원이라고요. 1년에 한 달이 아니라요. 거기 헬스장 한 달에 80만 원 달래요. 부가세 포함 88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녀요, 직장인이. 근데 8원은 먹어야겠잖아요. 거기 가서. 그러려면 거기 들어가야죠. 과감하게 친구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헬스장을 등록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일찍 오면 그날 도매시장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을 몇 개를 들고 가요. 거기에는 스포츠 센터 안에 수영, 골프, 무슨 여러 가지 운동 뭐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중탕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사우나만 이용할 수 있겠는데 호텔식이에요. 사우나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탕 여탕이 있잖아요. 제일 수다를 많이 떠는 데가, 운동할 땐 수다 안 떨 거 아니에요. 운동만 하니까. 그 사우나에 일하는 삼촌하고 이모들한테 과일을 아침에 갖다 준 거예요. 새벽에 갖다 주면서 그러는 거죠. 이모 누가 줬냐고 그러면 명함 줄 테니까 이것 좀 같이 전해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예상했겠지만 얼마나 잘 사시겠어요. 근데 과일을 사도 좀 많이 사세요. 딸집 갖다 줄 거, 아들 갖다 줄 거, 그리고 뭐 옆집 순이 엄마 갖다 줄 거, 뭐 이렇게 해서 많이씩 사세요. 뭐 차가 한 번 오면 기사 딸린 차가 오거든요. 수입차가. 그러면 트렁크 딱 열면 수박도 뭐 5통이 기본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수박은 13579입니다. 한 통 먹어서는 모르고요. 5통은 먹어야지 요즘에 수박 먹었다고 얘기들 해요. 그러면 그럼 5통 줘봐 뭐 그러거든요. 트렁크에 가득 넣어요. 과일들을. 장사를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니까 그 엄마들이 다 저한테 과일을 사시니까 또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하루 매출 200만 원, 20만 원에서 200만 원 갔죠. 이번에는 5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일매출이.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름에는 좀 선선한 나라가 있고 한 2달을, 겨울에는 또 이 따뜻한 나라에 한 2달 가 계세요. 이분들이. 비수기가 확실한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스포츠 클럽이 쉬는 날은 아예 안 나오시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또 고민을 했죠, 제가. 또 어디 가서 이걸 팔아먹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아파트 단지가 한 1km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희 있는 데서. 근데 그 1km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 사러 오진 않잖아요, 걸어서. 귀찮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동네에 있는 마트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기를 공략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일단 한번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구조인지, 어떤 연령층이 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딱 가봤더니 복도식 아파트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탁소 아저씨만 복도에서, 그 세탁소 아저씨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세탁 하고 가는데, 그 아저씨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와이샷 쓰며 바지를 내주는 거예요. 야, 저 방법 괜찮다. 과일 장사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일 장사도 걸어가면서 외치면 되죠.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복도에 지나가면서 매일마다 일정한 시간에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딸기가 3,000원 뭐 이렇게 하면 듣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저는 특이하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바나나 파는 날은, 바나나를 싸게 파는 날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나나 바나나가 한 다발에 5,000원. 바나나가 얼마? 그러면 자주 오면 어떤 엄마들은 그래요. 5,000원 그래 5,000원이라 그랬어. 막 그래요.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딸기를 팔 때는 또 좀 재밌게 어떻게 하면 팔까 그러다가 딸기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달달달달달 딸기. 그러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딸기 얼마야? 막 그러고 그렇게 장사했어요. 그리고 참외를 팔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달달 하면서 계속 걸어가요. 달달. 그러면 엄마들이 그게 뭐야? 그러면 참외 한 봉다리 3,000원. 딱 그러면 엄마들이 나 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래요. 너는 시간만 되면 와서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 아파트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아달달이야, 아달달. 맨날 나나나 외치는 애가 쟤야. 유승준이 아니라 쟤야 그러더라고요. 손님들이 그때부터는 전화로 주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는 그 아파트에 유명해지지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과일을 제일 많이 사 먹는 연령층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엄마들이 제일 잘 사 먹어요. 애들한테. 솔직한 얘기로 비싼 거 좋은 것만 사 먹이잖아요.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호갱이죠, 호갱.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공략하기로 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을.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유치원 버스가 도착할 때 되면 대부분 아파트에 한 군데에서 기다리시잖아요. 거기를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트럭에다가 과일을 잔뜩 싣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애 데리러 나올 때는 지갑 잘 안 들고 나오시잖아요. 그냥 카드? 아니면 카드도 없이 나오시잖아요. 무조건 저는 외상을 줬어요.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도 휴대용 단말기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머니들이 그래요. 카드 단말기라도 갖고 다니지. 장사하는 사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카드 단말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배달 가는 총각이 가지고 갔어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요, 한 번 더 볼 수 있잖아요. 돈 받으러 갈 때. 그리고 그날 맛있는 과일을 조금씩 싸는 거예요. 싸서 서비스로 넣어주는 거예요. 어머니 돈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카드 주실 거니까 카드 받으면서 또 외상 줄 때 전화번호도 저희는 받아요. 어머니 전화번호 혹시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못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전화번호 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자 보내는 거예요. 막. 그 다음날 되면 전화번호 다 정리해. 다 문자 보내. 이제부터. 그렇게 하니까 또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500만 원에서 또 700만 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하루 매출.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매장에서 제가 망했어요. 주인이 저한테 그걸 인수해 볼 생각이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딴 사람한테 도저히 이걸 시킬 수가 없겠대요. 어느 누가 너처럼 장사를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엮인 거예요. 그게. 주인이 저는 장사만 해봤지 운영을 해보지는 못했잖아요. 얼마의 고정비가 나가고 어느 정도의 이 순이익이 생기는지를 생각도 못한 거예요. 하다못해 세금이 얼마큼 나간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1,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그냥 1,000만 원씩 줬어요.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인건비 나가면 거의 2,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2011년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강남역에 수영장 된 거? 물난리가 한번 홍수가 났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날 시장을 갔다 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차가 떠다니고 있더라고요. 막 정말 그랬어요. 차가 다 떠다니고 다녔어요. 그 물난리일 때 저도 피해를 입었어요. 마트가 거기 중간에 있다 보니까 냉장 시설이나 이 창고들이 다 침수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전기 시설이 다 나가기 때문에 다 고쳐야 돼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전기 시설 하는데. 그래도 버티긴 버텼어요. 근데 그 다음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강남역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 비를 한 번에 모으는 시설을 공사한다는 거예요. 빗물 저류장이라는 걸. 근데 제가 있는 바로 옆에 공원 5m도 안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축구장 2배 크기만 한 걸 땅을 판대요. 수십 미터를 파들어갈 거래요. 그래서 그걸 다 물테크로 이용할 거래요. 그러면 그 물을 다 끌어오기 위해서는 골목을 다 파헤쳐야 되잖아요. 하수관을 큰 걸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년 반이 걸리는 공사라고 그러더라고요. 1년 반짜리 공사를 제가 한 거예요. 그 한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먼지 날리고 덤프트럭 오고 골재 차량들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먼지가 너무 심해서 직장인들도 걸어서 안 와요. 결국은 거기서 빚을 다 지고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이제 마흔으로서 제가 트럭 장사를 시작했어요. 가진 게 그거밖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트럭 한 대. 그거 사채업자한테 맡긴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 사채업자한테 그걸 맡기고 돈을 빌렸었는데 돈을 못 내니까 차를 뺏으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꽤 떨어져 있는데 산 밑에다 차를 숨기고 제가 걸어 다녔거든요. 차 뺏길까 봐서. 그게 없으면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놓고 트럭 장사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잘 돼서 그래도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좀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트럭 장사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200명 정도가 트럭 장사 사관학교를 거쳐 가셨어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트럭 장사하고 싶다고 모든 분들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면접을 봐요. 저희. 면접을 통과한 사람만 한 달에 4명. 왜 그러냐면 많이 받으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돈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면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려고 제가 딱 정했어요. 한 달에 4명만. 그리고 이 4명이 자립할 수 있게, 장사로 자립할 수 있게 이렇게 가르치자 해가지고 트럭 장사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관학교에서 80%는 3달 안에 그만둡니다. 그리고 버티는 분들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힘들어서 그만둔다 그래요.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힘든 것도 과정 중에 하나예요. 제가 뱃살 빼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도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하기 편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트럭 장사 사관학교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사를 알려주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감독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배 감독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날 때부터 젖꼭지제신 뭐 마이크 들고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이 태어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사한 게 아니라 기업까지, 대기업까지 다녔던 사람인데 저한테 그래요. 생각의 차이죠. 제가 트럭 장사를 처음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잘했을 것 같아요? 트럭 장사요? 정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목사님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드물 거예요. 트럭 장사. 제가 처음에 팔았던 게 참외였는데 참외를 하루에 20만 원도 못 팔았어요. 트럭을 가지고 나가면. 한 예로 저희 지금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 사관학교에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 돈 얘기하면 눈이 팍 떠질 거예요. 그렇죠? 돈 얘기하면 눈들이 커지십니다. 트럭 한 대당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트럭 한 대당 1년 매출. 트럭 한 대 1년 매출은 5억입니다. 최하. 그리고 많이 매출을 찍으시는 분은 10억 정도 찍으세요. 트럭에서요. 나중에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오시면 저희가 자두를 팔 때요. 자두를 하루에 몇 박스를 파냐면요. 200박스가 기본이에요. 복숭아는 100박스. 저희 지금 계신 분들이 다 그 정도 팔아요. 저희 트럭 장사 사관학교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배 감독님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20만 원밖에 못 봤어요. 그 참외를 가지고 나가면 너무 못 파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받을 때까지 전화합니다. 정말 받을 때까지 합니다. 하루에 제가 최대 300통화까지 제가 콜 찍힌 거 봤어요. 전화 받을 때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끈질겨요. 그분이 아마 사채업이 아니라 다른 걸 했으면 대박을 쳤을 것 같아요. 그 사채업자들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매출은 안 오르고 한여름 제가 6월에 장사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한번 했어요. 제가 차를 몰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태풍이 오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해가 2012년도에 창문에 X자로 테이프 붙였던 기억들 나실 거예요. 태풍 온다고. 그날 저 장사 나갔어요. 테이프 안 붙이고. 테이프를 막 붙이는 날, 그날인데 너무 못 판 거예요. 사채업자들은 계속 전화 오고. 또 아침에 우리 애들한테 못 볼 걸 보여준 거예요. 아빠가.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왔던 거예요. 아침에 나가는데 사채업자들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돈 달라고. 못 볼 걸 보여준 거죠. 너무 이대로는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있는 광명에 보면 경인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지금도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그 생각이 나요. 시속 150km 달렸어요. 트럭을. 여러분들 아시죠? 트럭 150km 달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뒤가 가벼워서. 그것도 비 오는 날 앞도 안 보이게. 그냥 핸들만 돌리면 끝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해요. 딱 죽기로 마음먹고 핸들을 돌리려고 그랬더니 필름처럼 가족들 얼굴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대로 죽게 되면 가난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빚만 물려주고 죽는 거잖아요. 내 자식들한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속도로가 끝나는데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차를 세우고 트럭을 세우고 그 참외를 다 먹었습니다. 썩은 것도 먹어봤고 고른 것도 먹어봤어요. 비를 맞으면서 참외를 먹으니까 이게 물인지 참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콧물도 들어가고 먹다가 토하면 토한 것도 다시 주워서 입에 넣었어요. 제 스스로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죽기 삭기로 장사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죽기로 각오하고 장사하라고. 못 팔면 내일 또 여기 와서 이 참외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제 스스로한테. 그렇게 마음 먹고 그 다음날 이제 또 나갔죠. 장사를.
장사 잘했을 것 같아요? 똑같더라고요. 마음 먹었다고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장사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정말 은인을 한 명 만나요. 장사를 하다가. 하루는 장사를 떼양볕에 하고 있는데 키가 굉장히 작으신 어머니가 한 분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총각 참외 좀 줘. 저번에 참외 진짜 맛있었어. 이번엔 2만 원치 줘. 참외를 막 골라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총각 밥은 먹었어? 아니, 밥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저 정말로 트럭 장사할 때 물만 먹었거든요.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요. 주머니에 10,000원이 없었어요. 제가. 밥 먹을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김밥 먹고, 옆에 김밥집이 있었는데 김밥 먹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에휴 장사도 포기했고 김밥이나 먹자고 김밥을 먹는데 그 아주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잘 되는 거 처음 봤어요. 저 줄을 서서 참외를 사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팔 때는 그렇게 장사가 안 되더니 그 아주머니가 파니까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뭐 별다른 것도 없어요. 그 아주머니가 장사하는 게 똑같아요. 그냥 참외 맛보세요. 이것만 하시는데도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총각은 다 좋은데 하나만 고쳐봐 그러더라고요. 뭘 고칠까요? 그랬더니 웃어 좀. 응? 안 웃으니까 좋은 일도 안 생기는 거야. 좋아서 웃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웃으니까 좋은 거지. 딱 그 말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뭔가 하나를 딱 깨우친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차에서 비춰보니까 내가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트럭 장사 하시면 그 보시는 트럭 장사들 좀 딱딱하죠. 솔직히. 참외 맛있어요? 그러면 예 맛있어요. 딱 이러잖아요. 다 그래요. 그리고 트럭 장사분들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죠. 대부분. 저는 뭐 요즘에 그런 분들 보면 무슨 신선 노름하러 오셨는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요. 인생을 표류하시는 거예요. 표류. 그 배가 여러분들 떠가는 거를 항해라고 그러죠. 근데 표류하는 배는 항해라고 안 합니다. 표류한다고 그러죠. 그게 뭐가 틀리냐면 그분들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될 항구가 없는 거예요. 차에 앉아서 DMB 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배우가 되기로 했습니다. 내 옆에서 부모님이 죽도록 난 웃기로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장사를 하는데 미아리에서 한 10명한테 둘러싸여서 맞은 적이 있어요. 트럭 장사들은 좀 그런 게 완력 싸움이 좀 있어요. 자리 가지고. 네 자리네 내 자리네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트럭 자리가 뭐 그 노점이 네 자리 내 자리가 있어요. 먼저 가는 게 임자죠 그게. 근데 네 자리 내 자리가 또 자기네들끼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장사를 하러 갔더니 미아리에 갔더니 한 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저씨 여기 장사하면 안 되는 거 몰라? 전 몰라. 웃으면서 또 얘기했어요. 또 되게 얼마나 얄밉겠어요. 몰랐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웃어? 그러더니 몰라요.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오기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내가 가라고 그런다고 가면 안 가면 그거 지는 거잖아요.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또 오더니 아니 이 양반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네. 어저께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또 웃으면서 얘기해야죠. 어저께였잖아요. 그거는 오늘이에요. 오늘 오라는 말은 아직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을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화가 났나 봐요. 진짜 화가 났어요. 한 10명이 떼거지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차에 있는 참외를 막 던지고요. 난 사람들이면 막 화를 냈는데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참외 막 맛보여주고 다니니까 나중에 너무 심하게 해서 그냥 아스팔트에 누워버렸어요. 차가 다니는 3차로거든요. 거기가 대지극장 앞에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차로에서 웃었어요. 그냥 계속. 그랬더니 경찰차랑 어떻게 앰뷸런스랑 같이 와요. 119랑 좀 이건 줄 알았나 봐요. 저를 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저는 그렇게 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장사를 잘한 건 아니에요.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다만 과정이 길었을 뿐이죠. 저도 과일 가게에 다니는 것도 과정이었고 대기업에 다녔던 것도 다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도 과정이에요. 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또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 인생이. 근데 그게 다 지금 이제 제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 느끼게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게 쓰임받게 하려고. 근데 저는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 가시죠. 저는 빚을 다 갚고 나서 갔어요. 좀 거꾸로 됐어요. 저는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저희 집은 절실한 불교라고 하긴 좀 그래요. 무당교라고 그래야죠. 어머니가 매일 뭔가를 이렇게 베개맡에 넣으세요. 팥도 이렇게 저 오면 뿌리고 저희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오면 소금을 그렇게 뿌려요. 저한테. 배추도 아닌데 아들을 절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이 이상한 그런 불교도 아니고 무당을 많이 믿는, 동네 가시면 깃발 펄럭이는 집 저희 어머니 항시 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기독교다 보니까 항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좀 보기 안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를 안 나고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남편은 망해가지고 트럭 장사 나가는데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눈 뜨면. 제가 하루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차라리 부적을 들고 다녀, 부적을. 그랬더니 어머니는 또 그 소리 듣고 또 부적을 사오셨어요. 또 트럭 장사 나갈 때 부적을 꼭 갖고 나가시라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 그래가지고 부적을 한 큼지막하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빚을 다 갚은 다음에 교회를 나갔어요. 이제 처음에는 아내가 있지도 않아요. 가족 초청의 날이었는데 그냥 분기에 한 번씩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자주도 말고 당신 부담되니까 한 분기에 한 번씩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기마다 갔어요. 정말 저. 3달에 한 번씩. 근데 저희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재밌으세요. 되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분기에 한 번씩 보니까 얼굴이 헷갈린대요. 지나가다가 트럭 장사들 보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을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뭐 시간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보기로 하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을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을 봤더니 조금 이것도 가물가물하대요. 격주로 보재요. 격주로. 짝수주에만 일단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짝수주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매주 가고 있어요. 지금. 참 특이한 케이스죠. 저는 망했을 때 교회를 가지 않고 잘 됐을 때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정말 뭐 이런 말 하면 다들 또 뻥친다, 또 뭐 젊은 사람들 특히 그럴 거예요. 제가 교회 나갔을 때만 해도 빚만 없었지 트럭 장사는 계속 했습니다. 빚만 없었지 트럭 끌고 나가서 매일 장사를 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닌 다음부터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책을 내게 됐어요. 여러분들 트럭 장사가 무슨 책을 내요, 세상에. 그 트럭 장사하기도 바쁜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얘기를 방송에서 우연히 봤는데 트럭 장사 이 책 한번 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트럭 장사 책을 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됐다고. 그래서 기도를 같이 드리재요. 이게 잘 돼서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방송에 나왔어요. 그것도 YTN 뉴스. YTN은 전국 뉴스예요. 전국 뉴스. 그렇죠? 그래가지고 촬영을 해갔어요. 그래서 방송이 됐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방송된 다음날.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스튜디오로 초대를 하고 싶대요. 근데 YTN 가만 보면요. 뉴스 스튜디오에 초대될 때는요. 정치인, 평론가 뭐 이런 사람들만 좀 유명한 사람이 가는데 트럭 장사가 스튜디오를 갖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일단 갔더니 거기 방송국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트럭 장사를 스튜디오에 모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15분 동안 생방송으로 풀로 진행되거든요. 그냥 아나운서분들도 굉장히 긴장했어요. 오늘 방송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재밌게 했어요, 방송을. 아나운서 분들이 워낙에 잘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나니까 또 저희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주일날 갔더니 야, 이제 제가 배 집사인데 배 집사님이 이제 아침마당만 나오면 끝나는 거래요, 게임은. 아침마당만 나오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홈런이야, 홈런 그러더라고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왔어요, 아침마당에. 아침마당에 화요 초대석으로 초대됐어요. 30분 동안. KBS에서 3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일반 사람한테. 유명한 사람 아니면. 화요 초대석에 섭외가 돼서 나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송에 나가고 강연을 하고.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를 딱 손을 잡고 인간극장 나가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섭외 대기 중이에요. 진짜 인간극장은 섭외 대기 중이에요. 두 가지 프로가 지금 섭외 대기 중이에요. 서민갑부랑 인간극장인데 왜 그러냐면 한 달을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요, 인간극장이. 그러면 이제 새벽 4시에 제 일과가 보통 시작하거든요. 3시나 4시에. 그때부터 집에 와 있어요, PD들이. 그러면 제 가족들 사생활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게 조금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나왔어요. 그 MBN이라고 그 나왔는데 다큐멘터리 나온 다음에 너무 좀 아내가 안 좋은 일을 겪었거든요.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이면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랬어요. 2억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2억을 내가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2억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나도. 저도 월급쟁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회사 돈 마음대로 쓰면 그거 횡령이에요, 횡령. 큰일 나요. 저도 저희 회사에서 월급 받아요, 대표지만. 그런데 큰일 나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고민을 좀 해가지고 일단 촬영 보류를 시켜놨어요. 제가 아내한테도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막 이제 책이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또 여러 방송에 소개되고 신문에 나오고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국회의원한테 강연하고 그리고 모 기업에 가서 임원들한테 강연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 참 많은데 난 되게 운이 좋나 봐. 그랬더니 아내가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뭐 그렇게 어렵게 살지도 않았는데 뭐 다들 내 얘기하면 막 좋다고 방송 촬영하고 그러잖아. 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당신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도 난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과일 가게를 할 때도 아내는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도 아내는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가 이제 트럭 장사를 하다가 제가 망했을 때 이제 트럭 장사를 할 때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아내가 저한테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될 거 무서워가지고 제발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기도에도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잘 이겨내야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의 기도가 아직까지 끝이 난 건 아니에요. 저희 가정의 기도도 아직까지도 진행형이에요. 제가 아내 얘기만 하면 좀 울컥한 게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는 미용실 원장이었어요. 근데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은 셋째 딸을 내준 거예요. 저한테. 장사하겠다는 사람한테. 근데 한 번도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한테 상처 주신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 소원이 그거였어요. 내가 집사 되는 걸, 배집사 되는 걸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배집사 됐죠. 집사가 된 다음에 저희 장인어른이 사이들이 3명 있는데
꼭 막내, 저희 사이들 중에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꼭 배집사 손에서 나는 화장장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상주 노릇을 했어요, 그때. 저희 가족들이 아직까지 기도가 다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좀 무당교라고 그랬잖아요. 무당교.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이분들이 보면. 그리고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항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못 믿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사기꾼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제가 망했을 때도 부적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망하고 나서 한강에 가서 지갑을 보니까 그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옥션에서 봤어요. 그 부적을. 어머니는 몇십만 원을 주고 부적을 사셨다는데 옥션에 990원이더라고요. 퀄리티 있는 거는 3,000원이고요. 정말 주변에 그런 거 하고 다니시는 분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주시는 분인데 상처 주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한테. 소금을 뿌리는 거잖아요. 아니, 아들이 잘못됐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세상 모르고 까불고 다니더니 아이고 꼴 좋다 그러고 망해가지고 빚쟁이들 찾아왔을 때도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절대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항상 그 말을 했어요. 잘 될 거라고. 꼭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과정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니 그러면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좀 들어주지 그것 좀 아이고 그 어려웠을 때 그 기도도 안 들어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저한테 그 말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기도하면서 구걸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번 어려울 때, 아쉬울 때만 교회 오시는 분들 있죠. 그래가지고 아내도 그게 되게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쉬울 때만 교회 가지 말고 매주 가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리고 새벽에 꼭 기도드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 된 것도 그 덕분인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보니까 오신 분들 중에서 어머니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뭐 학생들도 많으시고. 제가 어머니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머님들 혹시 되게 자녀분들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래도 누구보단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럼 학생들한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학생들은 부모님이 더 잘 알아요? 나를 친구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죠. 자기에 대해서는. 어머님들도 과정이라고 한번 예쁘게 한번 봐줘 보세요. 이 친구들이 커가는 과정이라고 한번 봐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정말 못했어요. 그리고 사고를 그렇게 치고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경찰서를 몇 번 갔다 왔는지 몰라요. 정말 사고를 맞으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사고를 치고 다녔냐면 공부를 안 했냐면요.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57등을 했어요. 근데 5명이 몰려다니거든요. 5명이 56등, 57등, 58등, 59등이 같이 다녀요. 55등도 한 명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3 때 친구 하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꼴등을 항시 맡아냈어요. 59등은 걔 거였거든요. 얘가 갑자기 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이가 없잖아요. 야, 우리 취업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야. 전문대라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걔 말 들어보니까 대학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스터디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좋은 생각이다. 꼴등 5명이서 스터디를 결성을 했어요.
그것도 꼴등 5명이서 정교에서 노는 애들이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성계야. 악어가 이게 단어로 영어로 뭐냐? 심각하잖아요. 악어 고등학교 3학년이 문법도 아니고 단어를 물어본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저희 담임이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영어는 잘 봐야 될 거 아니냐. 야, 악어 양말 걷어봐. 양말 다 라코스텍. 아유 씨. 그랬더니 친구가 이 새끼 요즘에 공부 좀 한다고. 너 진짜 요즘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 담임 영어잖아. 담임한테는 인정받아야지. 그랬더니 친구가 진짜 그 문제가 나왔어요. 답이 라코스텍이에요. 악어인 거예요. 그래서 저 압니다. 이제 악어가 뭔지. 라코스텍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다 똑같이 쓴 거예요. 그날 또 시험에 스페링이 틀릴까 봐서 전부 양말이 라코스텍이에요. 그거 보고 쓴 거예요. 스페링도. 담임이 5명을 다 부르더라고요. 나와봐. 딱 나갔어요. 그때. 야, 너 요즘 컨닝하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선생님, 저희 요즘에 스터디합니다. 5명.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성적이 올라서 부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담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악어가 라코스텍이냐? 그랬더니 5명이 다 자랑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양말을 딱 걷어 보이면서 라코스텍이요 선생님. 딱 그랬더니 담임이 자기 옷을 팍 제끼더라고요. 야, 그럼 우산은 아놀드 파마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자녀분들도 다 성장하는 과정일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만약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그 상처가 깊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희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던 게 믿음이 없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만 하게 되잖아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변하고요. 자녀가 안 됐는데 잘못되면 자기가 본인이 더 괴로운데 거기다 대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이고 진짜 내가 동네 남사스러워가지고 내가 네 얘기를 못한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은요, 한번 자녀분들이 뭘 한다고 그랬을 때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님들 그 자녀 키우시면서 아기 때 생각나시죠? 애가 넘어져서 똑바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넘어지는 걸 한 5,000번을 한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넘어지고 나면 까지고 막 그러잖아요. 다치고 보호대도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넘어지면 아픈 걸 알아요. 근데 자기가 걸어야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아픈 과정을 잘 이겨내서 지금 멋지게 성장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그래요. 젊은 친구들. 거봐. 우리 엄마 진짜 아이고. 근데 젊은 친구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아직 성공이란 말은 아직 못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과정을 잘 이겨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과정을 뭘 하든지 간에 즉시 하시고 반드시 하시고 될 때까지 해보십시오.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그래요. 꼭 비가 온다고 그래요. 왜 비가 오는지 아세요?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요. 학생분들도 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꼭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처음으로 교회에서 강연을 하게 됐잖아요. 아마 첫 하나님이 저한테 쓰임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저도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의 요즘에 기도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더 많은 곳에 저희 회사가 국가대표 과일촌이거든요. 국가대표 과일촌이 더 쓰임받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고,
또 저 자신도 쓰임 받게 해주시고 그걸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가 저 의왕에 있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인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한 5년 정도 뒤면 은퇴를 하세요. 그러면 은퇴하시고 나서 선교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지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독립적으로 그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게 기도를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하하교회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